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일제는 1945년에 연합국 측에 항복을 하면서 패망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되죠. 일제가. 이 당시 일제 연합국 측이 누구였냐면 연합군,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나라들이 이긴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당시 정부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를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 민주주의 진영과 여기 공산주의 지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정부가 없으니까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되냐.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되냐. 뭐 공산주의 정부를 세워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각 연합국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 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광복이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8월 15일 광복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은 이미 약속돼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 미안해요. 카이로 회담. 가끔 시험에 등장합니다. 이 카이로 회담이라는 곳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곧 있으면 저 일제가 패망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 조선 어떡할 거냐, 대한제국 어떡할 거냐를 놓고 이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조선의 독립을 우리나라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하게 돼요. 여기는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 강대국들이. 그래서 이제 독립은 약속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정부를 세우느냐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가 생기니까 이 당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 콜드워. 왜 콜드워라고 하냐면 뭐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닌데 두 진영의 그 사상적인 진영의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으면 38도선을 기점으로 위에는 소련, 밑에는 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임시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에 바로 38선을 기준으로 미소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을 회의했던 곳이 어디냐면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여기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두 가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5년간 우리나라를 임시 통치한다. 정부가 생긴 거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 위원회를 만든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라는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미소 공동위원회의 목적은 어쨌든 정부 수립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946년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없고 정부는 만들어져야 되는 상태였어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가 이미 있었죠. 그 상하이 임시정부가 아닌 충칭으로 가서 충칭 임시정부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소련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이 임시정부는 일단은
그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이제 조직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미국은 역시 우리나라를 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아래 좀 두고자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6년에 첫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됐는데 이게 열리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뭐 너무나 당연한데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가 컸어요. 이제 뭐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냐 서로 양보할 수가 없어서 아예 결렬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광복은 됐는데 정부가 없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읍 발언. 정읍 발언에서 이승만이 뭘 주장하게 되냐면 남한의 단독 정부. 어차피 저기 38선 위에 있는 이제 북한이나 소련하고는 협상이 안 된다.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는 주장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 그게 정읍 발언의 내용입니다. 정읍이라는 것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 반대에서는 또 좌우 합작 아니다. 우리나라 힘들게 살다가 겨우 이제 해방됐는데 그 힘들어도 그 좌파 우파 서로 생각은 달라도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이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인데 여기 이제 그 민주주의 진영에 중도파였던 김규식, 사회주의 진영에 중도파였던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더해서 네, 김구도 단독 정부 반대 운동을 이제 개인적으로 펼치게 돼요. 좌우 합작 운동에 가담한 건 아닌데 김구 선생님도 끝까지 남한의 단독 정부는 안 된다. 38선을 지금 임시로 그어놨지만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47년이 돼서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렬이 돼요.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야 정부가 생기는 건데 그 협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이 순서 지금 잘 기억해야 돼요.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합니다. 상정하는 건 이제 건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뭘 결정하냐면 인구에 비례해서 총선을 하도록 결정을 해요. 총선은 지금도 총선을 하는데 총선은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걸 총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국정 운영이 되니까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 국가를 이제 만들기 위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총선을 해라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총선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유엔 한국 임시 선거를 치르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남한으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아예 못 오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선거에 반대했던 거죠. 왜 선거에 반대했냐면 여기서 인구 비례 총선을 하게 되면 당시 인구로 따지면 남한 인구가 훨씬 많았는데 인구 비례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북측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걸 아예 막아버려요.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다시 유엔에 재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다시 결정한 건 뭐냐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해라.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엔 남한만 하라는 거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어쨌든 흐름이 지금 남과 북이 지금 38선으로 나눠지는데 완전히 나눠진 건 아니었는데 정부가 이제 두 개가 돼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48년에 와서 4월 달에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합니다.
이 김규식이 북으로 넘어가요. 직접. 그래서 김일성과 김두봉이라는 그 북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서로 협상을 해요. 단일 정부를 위해서. 여기서 뭘 결정하냐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곧 있을 5월 10일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을 뽑을 총선에 우린 나가지 않는다. 불참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구가 그 이제 독립운동할 때 업적이 많은 데 비해서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자리를 하진 않죠. 실제로 5월 10일 날 예정돼 있던 총선이 치러지게 돼요. 총선이. 그래서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들, 최초의 국회, 뭐라고 하냐면 재헌 국회 198명이 뽑힙니다. 재헌이란 말은 이제 그리고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뭘 하게 되면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공부하게 돼요. 재헌 헌법 7월 17일이 그래서 재헌절입니다. 지금 쉬고 있죠. 빨간 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현대 국가들은 현대 국가는 그런 가장 기초되는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의 기초에서 뭘 세우게 되냐면 이제 법률을 만들게 되고 이 법률의 기초에서 어떤 뭐 명령이나 규칙 이런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최상위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걸 헌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재헌이라고 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거, 헌법을 바꾸는 걸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개헌이란 내용은 이제 이따 중요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헌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일단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에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일이죠. 그래서 딱 날짜를 맞췄어요. 8월 15일. 딱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대한민국 남한 단독 정부가 생기니까 북한이 쟤네들가 그냥 정부를 세웠네?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지. 바로 다음 9월 달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워요. 북한이 그 명칭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만 이제 안 뽑으면 총에 맞으니까 이제 뽑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주의긴 민주주의예요. 이 남한의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이때 이 당시 시험에 가끔 나오는 두 가지 반민족 행위처벌법과 농지개혁법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알면 되는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이제 친일파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이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처단하기 위한 법이 반민족 행위처벌법이고 농지개혁법은 이제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많은 땅이 일본인 지주한테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했던 법이 농지개혁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남과 북이 이제 38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정부가 이제 세워진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하나 알아놓으면 좋은 게 8월 10일 광복 직전에 이 광복을 준비했던 조직이 있었는데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여운형, 안재홍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 사회주의 민족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비밀 결사 조직인데 여기가 이제 조선 광복을 미리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이 뭐 조선 건국 위원회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뭐 나중에 나오면서 자세히 알도록 하고 일단 알고만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과 북이 어쨌든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일단은 다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남과 북이 찢어져 있는 상태인데 48년에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찢어졌고 그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과 북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어요. 일요일 새벽 4시에 이제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옵니다. 북한군은 이미 그 전에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아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그러고 나서 바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킵니다. 3일 만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를 빼앗긴 거죠. 그렇게 돼서 어디까지 밀려가냐? 이게 우리가 외우는 방법인데 6월 28일에 서울을 함락당해요. 그러고 나서 낙인 중일 휴. 자, 외워보겠습니다. 낙인 중일 휴. 따라해보세요. 시작. 낙인 중일 휴.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토를 남한의 영토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낙동강 전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전선만 남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페이지가 여러분 거 책 페이지를 보면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동으로 이걸 위에 넘기고 있는데 미안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넘겨서 여기 뒤에 그림들 있죠? 그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한 번씩 이 그림 심심하면 보세요. 괜히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여기 보이죠? 6.25 전쟁. 이게 우리나라가 남한의 실제 영토가 여기만 남아요. 이게 바로 낙동강 전선입니다. 낙. 그리고 이제 이상 그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적의 허리를 끊게 돼요. 적의 허리를 끊게 되면서 영토를 다시 여기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낙인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압록강 두만까지 영토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는데 이제 영토가 중국 가까이까지 오니까 중국한테 이제 참전할 명분이 생겼어요. 바로 중국의
중국 공산당 군인들, 중공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중공군이 이 당시 이제 30만 명인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측 총알보다 중공군 숫자가 더 많다. 이 중공군들은 이 당시 실제로 총 없이 그냥 북 들고 꽹과리 치면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죽여도 또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중 중공군의 개입.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후퇴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를 뭐라고 하냐? 일사 후퇴라고 합니다. 일사 후퇴. 그래서 낙인 중일 할 때 일 말하는 거죠. 일사 후퇴. 그리고 일사 후퇴 전에 이제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흥남이라는 부두입니다. 일사 후퇴 전에 이쪽 근처에 있던 그 미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흥남 철수라고요. 그래서 1사후퇴 전에 흥남 철수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으면 흥남 철수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국제시장 알죠? 영화 국제시장 처음에 보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그 주인공 남자가 그 여동생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막 여동생한테 말수가 왜 운동장 아니다. 정신 차리라 하면서 그 동생을 다그치다가 그 배에 올라타는데 그 배에 올라타다가 동생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 흥남입니다. 흥남철수. 그 배가 이 미군 배였고 미군 배를 타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45태 이후에는 거의 이제 남과 북의 거의 이제 전투력이 비슷비슷해져서 거의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휴전에 드디어 협상하게 돼요. 휴전 협상. 휴전 협상을 한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합니다. 2년 가까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죠? 이 상태에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걸 이제 반복하다가 결국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잠깐 멈추자라는 협정을 맺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때는 38선이랑 자 여기 보는 것처럼 38선이랑은 좀 달라요. 휴전선을 이렇게 이제 긋게 되죠. 전에는 38선을 이렇게 그었었는데 영토는 조금 다릅니다. 뭐 조금 넓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별 의미 없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후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남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이때 그어졌던 휴전선이 지금 여러분 형제들 나중에 군대 가면 볼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이 휴전선이 지금 있죠. 그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형제들은 그래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죠. 휴전선을 지켜야 되니까 뭐 다 여길 가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도 가서 이제 멀리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는 언제 시작됐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 보면 이때부터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때까지 아까 과정을 하나를 받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바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이제 6.25 전쟁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사, 이제 본격적인 현대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다른 나라랑 싸울 일은 이제 거의 없어요. 6.25 전쟁 이후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데, 우리 근현대사를 하고 있는데 근현대사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또 까다롭고 근데 또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항상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근현대사는 근대사와 현대사로 나눠지죠. 이 근대사는 또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개화 초기에 있었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개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는 개화와 동시에 침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세 번째는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의 어떤 항일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대체로 항일 운동이 어떻게 있었느냐라는 거였고 일제강점기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일제의 식민 통치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느냐. 시험에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알고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현대사는 크게 보면 두 시기로 나눠질 수 있죠. 1945년부터 6.25 전쟁까지 있었던 때인데 이때 중요한 키워드들은 광복이 됐고 광복 이후에 미소 군정이 바로 시작됐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저차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정부 수립된 이후에 결국엔 6.25 전쟁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 끝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됐죠.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냐? 바로 이 마지막 한 칸입니다. 마지막 한 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53년부터 현재까지 오는 현대사. 이 역사는 주로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통령별 역사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뭐 최근까지는 아니고 아마 뭐 김대중 정부 정도까지 볼 텐데 여기서 이건 사실 진짜로 쉬워요. 대통령별로 각 시기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뭐 독재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과정들이 있었고 그 민주화의 과정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각 시기별로 대통령별로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뭐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아프리카도 우리나라를 도왔으니까 그 당시는. 근데 6, 70년대를 거쳐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여전히 우리 남과 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민주화 과정, 경제 발전, 남북 관계가 이 대통령별로 이해하면 된다.
알겠죠? 쉽습니다. 자,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현대사의 과정인데 여기 맨 위에가 민주화 과정, 여기가 경제 발전에 대한 거고 여기가 남북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일단은 여기는 이대로 그냥 외우면 되는데 한 번씩 설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당시에 정당, 지금도 요즘 정당이란 거 알죠? 이승만 정권이 이제 자유당 정권이라고 해요. 자유당이 이제 이승만의 정당이었는데 이 자유당의 독재가 어쨌든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 원래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제가 간선제. 간선제라는 건 지금 직접 선거 모든 국민들한테 투표권이 있는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초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한테만 일부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선제라고. 그래서 4년 동안 하고 중임 제한 대통령을 2번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총 한 3번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4대 선거에서 이제 본인은 될 가능성이 컸는데 당시 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으로서 그 자기 라인이었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을 여러 번 하다가 부정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3.15 부정선거예요. 뭐 그래서 3.15 부정선거 내용을 보면은 뭐 깡패들을 동원해서 투표할 때 옆에서 지켜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투표용지를 개표하는데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와요. 뭐 그런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나오면은 그 계기가 뭐냐면 마산에서 부정투표 시위를 했던 김주열 학생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바다에 버려졌는데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커지게 돼요. 4.19 혁명이 전국적 규모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이 하야했다고 하거든요. 물러난 걸. 이승만 정부는 이제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임시 또는 최초로 이때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데 내각 책임제의 반대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고 몇 나라들이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죠. 내각 책임제의 지도자는 총리예요, 총리. 그래서 일본, 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내각 책임제 총리제를 하고 있죠. 대통령 한 명보다는 그 집권 여당이 좀 다수가 전국을 이끌어가는 형태를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어쨌든 독재를 하게 되고 부정선거를 하면서 안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법을 이제 개헌하게 됩니다. 법을 바꾸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 말고 한번 내각 책임제를 해보자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등장했던 게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장면 내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뭐가 명시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어떤 임기 아니면 선거 방법,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이 헌법을 많이 바꿨어요. 개헌. 왜 했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각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개헌을 하게 돼요. 법을 많이 바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 번이 있었는데 이 이승만 정권은 두 번의 개헌을 했습니다. 발췌 개헌과 4.4 5.2 개헌 이런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시 간선제였는데 간선제는 이제 일부만 투표를 하는 건데 일부가 투표를 하게 되면 자기가 뽑힐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직선제 온 국민한테 투표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줬다기보다는 정권을 한 번 더 재창출하려고 이제 직선제로 개헌을 했던 거고 그게 발췌 개헌이고 두 번째 개헌을 이제 4.4 5.2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바꾸냐면 이게 재밌는 게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해요. 쉽게 말하면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을 무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 두 개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게 누구냐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4.19 혁명으로 이제 대통령이 물러났고 임시로 이제 내각이 만들어졌고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혼란하다. 혼란하다는 이유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군부 세력들,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총 대통령을 5, 6, 7, 5, 6, 7, 8, 9 다섯 번 대통령을 해요. 꽤 오래 하죠. 가장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한 번 개헌을 여러 번 하는데 정권 유지에 의해서 여러 번 하는데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 번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잘 나오진 않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유신헌법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 그러니까 헌법보다 더 높은 권한을 줘요. 거의 이제 절대 왕정 시대, 조선 시대만큼의 왕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신 헌법이에요. 이때 이제 헌법을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유신 헌법이 중요해요. 1972년. 그 이후에 정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이제 독재적인 형태를 많이 띠게 되면서 결국엔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우리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 보면 잘 나오죠. 10월 26일 날 총에 맞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게 됩니다. 그걸 12.6 사태라고 합니다. 1979년에 있었던.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총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다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다시 잡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치안 유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건데 사람들이 질렸어요. 박정희 정부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정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야, 그 군인들 제발 정권 그 치안 유지, 안정 좀 그만 시켜줘라. 군인들 우리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바로 다음 해 198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광주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거 알면 돼요. 근데 5.18 민주화 운동 내용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엔 광주 민주화운동을 당시는 수습을 다 해버리죠. 전두환 정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이 노태우 정부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마지막 민주항쟁이었던 6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부분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알면 되는데 이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후배고 측근이었던 노태우한테 정권을 이제 물려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였어요. 간선제. 국민들한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자. 개헌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전두환 정부는 정권을 다시 한 번 더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었던 박종철이란 사람을 고문하다가 실수로 박종철 고문하다가 죽이게 돼요. 그게 이제 박종철 고문 추사 사건인데 이게 그 영화 1987에 보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여기 이거 중요한 4.13 4월 13일에 호헌이란 말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직선제로 개헌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호헌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가 발표한 거죠. 헌법 바꾸지 않는다. 이대로 유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 운동이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중간 배경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이한열 열사. 그 1987 영화 보면 그 강동원이가 이제 운동하다가 죽죠. 최루탄에 맞아서. 그래서 이한열 열사 이게 촉발이 되면서 엄청난 전국 규모로 6월 민주항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6월 민주항쟁에서 이 슬로건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제 6월 민주항쟁을 알고 있는데 독재 타도 독재 물러가라 호헌 철폐 호헌 철폐 아까 발표했던 직선제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호헌을 취소해라.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엔 이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을 하게 돼요.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발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직선제 개헌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 마지막 개헌이고 지금까지도 이 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민주운동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본의 아니게 직선제를 했는데 대통령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노태우가 됐어요. 그건 이제 그 사정은 과정은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보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각 대통령마다 이제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은 사실 이거는 그 대통령별로 어떤 게 있었는지 그냥 외워야 돼요. 이승만 정부 때는 300산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한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강대국들로부터 원료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원료들을 통해서 원재료들을 통해서 그걸 가공한 산업들이 발전하게 됐는데 그 세 가지가 제분이 이제 밀가루, 이거는 뭐 제당은 설탕, 이거는 옷 만들 때 옷감이죠. 옷감인데 이게 다
하얀색이에요, 셋 다. 그래서 세 가지 하얀색의 산업이다라고 해서 300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보통 1960, 70년대 하면 박정희 정부 때다라는 걸 외워야 돼요. 가끔 옛날 시험에서는 박정희 정부라고 말 안 하고 6, 70년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을 5개년 단위로 세워서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경공업,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쉽게 말하면 농촌의 도시화. 이 당시에 우리나라 대부분은 이제 거의 농촌 모습이었는데 뭐 집도 뭐 조금 바꾸고 도로도 닦고 하면서 굉장히 도시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이랑 거의 이제 국교를 거의 단절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점점 미국이 좀 주선을 해주기도 했고 일본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았어야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적으로 다시 관계를 맺는 한일 국교 정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제강점 했던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이제 6월 3일 6.3 시위가 있어요. 그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자세히 말하기는 그런데 한일국교 정상을 하면서 그 일본 앞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게 돼요, 일본이. 그리고 어느 정도 배상금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금도 주게 되는데 그 액수가 사실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때 비판을 하는 게 그 일본의 배상금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갔다. 이런 이유로 해서 육삼심이나 비판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또 당시 미국이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 각 남북 진영이. 그래서 베트남전에 베트남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요. 왜 그랬냐면 미국한테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베트남전을 통해서 어, 베트남 특수 전쟁 특수라고 하는데 전쟁에 참여하거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산업 발전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어떤 전두환 정권의 업적은 아닌데 이때 마침 유가, 기름가, 뭐 이자, 환율이 낮았어요. 다. 낮아서 우리가 수출하기에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게 돼. 그걸 3조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던 서울 올림픽이 드디어 이때 열리게 되고 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직선제로 당선된 사람이죠.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금융실명제. 지금 당연히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라는 건 각 지방마다 각 지역의 뭐 도지사,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자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를 가입했고 이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이 IMF라는 말 자체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나라마 그 초국가적인 조직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이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자체가 파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가서는 이 IMF 때 지원받았던 걸 그 IMF한테 빚을 진 거죠. 그거를 일찍 갚아요. 그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일찍 빚을 갚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했었던 이 햇볕 정책이란 건 햇볕은 따뜻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남북 정상 김대중과 그 김정일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있었다. 그 내용은 여기 밑에까지 보면 되는데 지금 경제까지 봤는데 이제 남북 관계만 보면 됩니다. 파이팅. 남북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총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세 가지만 내용을 구분하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서 3원칙을 발표하는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7.4 남북 공동성명하면 박정희,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남북관계하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두 가지. 남북 유엔이 동시 발표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채택하게 돼요. 여기서 최초의 공식 합의를 내고 서로에 대한 체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는 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남북 기본 합의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설명해줘도 어려워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은 남북 기본 합의서고 노태우 정부 때구나 라고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 끝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어요. 6월 10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금강산 관광도 가고 이산가족 상봉도 많이 이루어지고 경의선도 복구되고 개성 우리나라 파주 위에 있는 개성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공장도 세워주고 개성공단도 세워지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사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이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시험이 보통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시험은 보통 각 개별적인 사건을 묻기도 하고 뭐 가끔씩은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고 그 대통령이 어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물어보기도 해요. 또 반대로 뭐 이 어떤 사건을 물어보고 이 사건이랑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기도 해서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이 시기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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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시기별로 통째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현대사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